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통계 연보에 따르면 노인 1명당 연간 진료비가 400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원안 가결해 서울 서초구 연곡동 옛 언남초등학교 자리에 공립특수학교인 나래학교를 신설하는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검사 결과 시중에서 유통 중인 핑거페인트 일부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임신 중에는 잘 붓고 붓기가 잘 가라앉지 않게 되는데요. 몸속의 수분량이 증가하는 것이 그 원인입니다. 되도록 몸을 왼쪽으로 누워서 주무시고 다리는 심장보다 높은 위치에 있도록 하는 게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육아포커스 첫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노인 1명당 연간 진료비가 400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진료비는 64조 5,768억 원으로 전년보다 11.4%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65살 이상 노인 진료비는 25조 2,692억으로 전체의 39%까지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노인 1명당 연간 398만 원을 병원비로 쓴 셈입니다. 또 지난해 진료비가 가장 큰 질병은 고혈압이었고 신장병과 당뇨병이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 서초구 연곡동 옛 언남초등학교 자리에 공립특수학교인 나래학교를 신설하는 사업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기존 학교 건물을 해체하고 새 특수학교를 세울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5년간 이 지역에 특수학교가 설립되지 않아 학생 과밀과 특수교육 여건 악화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핑거페인트가 시각과 촉각을 자극해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핑거페인트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와 MIT가 검출됐습니다. 아이들이 손가락에 물감을 묻히고 자유자재로 색칠 공부를 합니다.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색깔을 통해 손가락을 자극해 두뇌 발달과 아이들의 정서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핑거페인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핑거페인트 2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사용된 CMIT와 MIT가 기준치를 최대 6배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같은 방부제 성분으로 천식과 비염을 유발하는 BIT도 한 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최대 35배 초과했습니다. 배탈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도 한 개 제품이 기준치를 최대 680배나 초과했고 산성과 알칼리성을 나타내는 산도도 6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벗어나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었습니다. 핑거페인트는 어린이가 먹을 수도 있어 엄격한 안전 기준이 적용돼야 하지만 일부 제품은 그린 물감으로 신고하고도 핑거페인트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린 물감은 붓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기 때문에 손으로 직접 만지는 핑거페인트와는 달리 피부 접촉과 관련된 유해 물질이 검사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그린 물감을 핑거페인트로 사용할 경우에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심지어 2개 제품은 안전 확인조차 하지 않은 불법 제품으로 확인됐고 제품 대부분이 표시 기준도 어겼습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제품들을 고발하고 핑거페인트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생리대를 비롯한 의약외품도 내년 10월부터 제품에 포함된 모든 성분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해야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달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생리대 등은 몸에 접촉하는 물품인데도 표시되지 않은 성분으로 알레르기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포함된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특히 생리대의 유해성 문제를 제기한 여성환경연대는 지난 5월 일회용 생리대 전 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고 유해물질 기준을 강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는
의약외품의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개정 약사법을 통과시키면서 생리대와 마스크, 물티슈 등 지면류는 모든 성분 표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모든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모든 성분을 표시하는 제도가 시행되지만 생리대를 비롯해 마스크, 물티슈 등은 그 대상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 때문에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식약처는 생리대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업계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자발적 검사와 결과 공개를 추진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단풍놀이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야외 활동 후 열이 나고 으스스 춥다면 감염병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월과 11월은 털 진드기나 들쥐 배설물이 매개하는 발열성 감염병 3가지가 유행하는데 감기로 오인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10월과 11월은 감기와 혼동하기 쉬운 가을철 발열성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입니다. 우선 털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스스가무시는 추석 이후 환자가 폭증하는 모습입니다.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스스가무시는 464명의 환자가 남았는데 이 수치는 7월과 8월 평균보다 2배가 훨씬 넘는 규모입니다. 들쥐 배설물을 통해 감염되는 렙토스피라증과 유행성 출혈열도 가을에 유행하는 발열성 감염병입니다. 가을은 들쥐의 번식기인 데다 먹는 양의 증가로 배설물의 양도 많아져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게다가 들쥐 배설물은 가루 형태로 날리는데 이때 상처가 난 곳이나 호흡기로 들어갈 경우 해당 균이나 바이러스가 문제를 일으켜 감염병이 발생합니다. 특히 노인과 면역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노인분들이나 또는 어린아이들 그리고 면역 저하가 있는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병에 걸렸을 때 상당히 중증으로 병을 앓게 되거나 사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가을철에 야외 활동을 좀 자제하시는 게 제일 좋겠고. 예방을 위해서는 야외 활동을 할 때 긴 옷을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하는 등 조심해야 합니다. 야외 활동 후에는 몸에 변화가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2년 이상이라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현행기간제법은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비정규직을 2년 미만으로 계약하고 해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처음부터 기간제 채용이 어렵게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이 가능한 사유를 법에서 열거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것입니다. 특히 철도나 항공 등 시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되는 업무 등은 기간제나 파견 근로자를 금지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근로환경도 개선됩니다. 최저임금 10,000원 달성은 물론 지도, 감독을 강화해 토요일과 일요일이 포함된 주 52시간 근무 시간을 실현한다는 계획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 최대 연장 노동시간을 1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주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이라는 행정해석으로 주말 16시간의 휴일 근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해석을 변경해서라도 근무 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 밖에 추가 고용 장려금과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 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청년 고용 정책도 다시 언급됐습니다. 또 부모 공동육아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경력 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글을 읽고 쓰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난독증 초등학생이 전국에 2만 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난독증은 조기 치료를 받으면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한데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은 사실상 없다고 합니다. 할리우드 스타 톰 크루즈와 케이팝 문화를 이끄는 양현석 대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글자를 읽고 쓰는데 어려움을 겪는 난독증을 겪었는데 치료를 통해 극복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난독증은 치료를 받으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극복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 난독증으로 의심되거나 추정되는 학생들은 2만 명이 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3,4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900명,
경남 2,100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선생님들도 난독증의 증상을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아이들은 치료 시기를 놓치기 일쑤입니다. 글자를 못 읽으니까 친구들이 바보라고 놀리거나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은 난독증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아라젠다에도 교육부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이 없어 비싼 사설 치료에 의존해야 합니다. 일부 교육청이 자체 예산을 편성해도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청이 2014년 관련 지원 예산으로 9,800만 원을 책정했었지만 바로 다음에 전액 삭감됐습니다.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전국적으로 차별 없이 예산과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초등학생의 난독증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정책이 마련되면 발병률을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려고 혈관을 수축합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그만큼 혈압이 올라가기 마련인데 문제는 좁아진 혈관 탓에 심장 운동에 장애가 생기기 쉽다는 겁니다. 자율신경계 기능들이 날씨가 이 춥고 더운 이런 일교차가 심해지게 되면 그런 균형들이 깨지기 쉽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장에 부하가 많이 걸린다는 거죠. 이 때문에 이맘때면 집 밖으로 나서거나 운동을 할 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는 협심증 환자가 증가합니다. 심하면 혈관이 막혀 심장 근육이 괴사하는 심근경색까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고기를 많이 먹는 등 식습관 탓에 협심증과 심근경색 환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기온이 낮은 오전 시간대에 심장 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경고합니다. 날씨 추울 때 바깥에 나갈 때는 미리 실내에서 준비 운동도 좀 하시고 또 이 체온 유지를 위해서 모자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장갑 등을 끼고 움직이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심장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혈관을 좁게 만드는 담배나 술은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또 지방 섭취를 줄이고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만성질환자들은 운동도 실내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 의료결정법, 일명 웰다잉법이 석 달간 시범 실시됩니다. 이번 사업은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 연명 의료계획서 작성 2개 분야로 나뉘어 서울대병원 등 13개 의료기관과 관련 단체에서 이루어집니다.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병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작성할 수 있고 연명 의료계획서는 임종 과정 환자가 작성하는 겁니다. 환자는 직접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나 연명 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 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평소 환자가 자신의 뜻을 이 같은 문서로 남겼다면 이를 근거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문서화하지 않았으면 가족 2명이 연명 의료에 대한 환자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 가족 모두가 합의함으로써 연명 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범 사업 기간 작성된 이들 문서는 작성자 동의하에 내년 2월 개시되는 등록 시스템에 정식 등재되고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됩니다. 이 기간 환자 본인이 연명 의료를 하지 않는다는 뜻을 문서로 분명히 밝혀두면 법 시행 전이라도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 가족 전원 합의로 연명 의료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이번 시범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시간은 육아에 필요한 정보를 쏙쏙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식품 알레르기 이렇게 확인하세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이선희입니다.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이혼, 미혼의 미성년 자녀를 혼자서 키우고 있는 한부모를 돕기 위해서 그들이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할 때 양육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2015년에 출범한 공공기관입니다. 세상에 어떤 아이도 부모를 스스로 선택해서 태어날 수는 없는데 그런데 단지 한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보육, 양육, 교육, 취업, 결혼 이런 분야에서 본의 아니게 차별을 겪는다면 그건 그들 개개인의 문제를 넘어서는 우리 국가 전체의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한부모 아이든 두부모 아이든 그들은 우리 미래의 주인공인데 그들이 잘 커서 경쟁력 있는 인재로 활약을 할 때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국가 사회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어서 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어쩌면 한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인류를 구원할 수도 있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지요. 만약 그들이 제때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상대적인 경쟁에서 밀리고 결국 그들은 어려운 처지에 놓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위해서 앞으로 국가 사회적으로 지불해야 될 비용이 훨씬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미로 막을 걸 나중에 가래로 막는다는 그런 예가 있듯이 우리가 한부모의 아이들을 전부 다 케어해 주면서 그들이 잘 자라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모두가 잘 사는 길입니다. 우리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이혼을 했고 또 미혼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한부모가 아이를 키우는데 애로를 겪을 때 가장 애로가 많은 게 양육비니까 그거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로 온라인으로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상담, 협의, 소송, 그다음에 긴급할 경우는 한시적 긴급 지원, 또 강제 집행 여러 가지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양육자 입장에서는 양육비는 지급하면서 아이를 커가는 거, 예쁜 딸이 예쁜 아들이 커가는 그거를 보지 못하는 아픔이 있어서 정서적으로 아이에게도 엄마를 아빠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같이 연결을 해서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도 1박 2일 개별 면접, 집단 면접, 1박 2일 캠프 이렇게 했는데 자녀도 양육자도 비양육자도 다 행복해하면서 따로 살지만 내 아이인 건 틀림이 없고 엄마인 거 아빠인 건 틀림이 없구나. 돈을 벌면 잘 하도록 서로 협조해야 되겠다 하는 인식을 좀 넓혀가는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더 그거를 확대해서 따로 살지만 우리는 한 가족이고 좋은 엄마, 좋은 아빠, 좋은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혼이 많이 늘어나고 아이가 생겨도 혼인을 하지 않는 젊은 세대들의 성향을 보건대 기존에 우리가 이혼은 하지 않는 게 최선이다. 아이를 낳았으면 결혼하는 게 정상이다. 결혼하지 않을 거면 애를 왜 낳았어? 그런 생각의 틀은 깨야 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혼이든 미혼이든 시설에 보내지 않고 미성년 자녀를 붙잡고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 한부모, 그거를 귀하게 여기고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모두 넓은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그 자녀들을 미래의 주인공으로 잘 키워낼 것인가에 집중해 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호주, 뉴질랜드를 제가 견학을 하고 왔는데 거기에서 누가 낳았든 그 아이들은 우리 차세대다 해갖고 국가 사회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걸 보면서
우리하고 많이 다르고 한 발 앞서가고 두 발 앞서가고 그런 부분이 참 보기 좋았고 우리는 언제쯤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게 참 많이 부러웠습니다. 여러분이 성원을 많이 해주신다고 하면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그 일을 중추적으로 맡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음식물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밥을 심하게 잘 먹지 않는 아이는 비타민을 따로 먹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꼭 정량을 지켜 먹이셔야 하는데요. 비타민 A를 과잉 섭취하면 두뇌에 좋지 않고 배가 아플 수 있고요. 또 비타민 C를 과잉 섭취하면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를 과잉 섭취하면 철분이 쌓여 콩팥 등의 결석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